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도 이제 많이 찾아오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내분비 질환이죠.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란 일단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람이 이제 걸리는 그 당뇨가 맞습니다. 그 당뇨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 이제 찾아오게 되는 대표적인 내분비 질환인데 강아지에 있어서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내분비 질환은 첫 번째로는 쿠싱, 두 번째로가 당뇨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에디슨 질병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지만 실제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내분비 질환 두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쿠싱과 당뇨입니다. 고양이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분비 질환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당뇨입니다. 이처럼 당뇨라고 하는 이 질병은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많이 찾아오게 되는 대표적인 내분비 질환인데 이 당뇨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당뇨, 이름 그대로 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래 혈액 내에 돌아야 돼요. 혈액 내에. 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음식물을 이제 장에서 흡수를 해서 간에서 대사를 시키고 영양물질이 가득 담겨 있는 피를 전신으로 돌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이제 순환을 시키게 되는데 그 에너지로 써야 될 당들이 몸 안에서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 질병을 당뇨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뇨가 있게 되면 당연히 증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으로 오줌이 빠져나가니까 소변이 끈적끈적해지겠죠. 당이 나가니까. 당은 본래 끈적끈적하거든요. 실제 설탕물이나 꿀물 같은 거 보시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성분의 물질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소변이 끈적끈적해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 끈적끈적하고 당이 풍부한 그런 이제 소변이 방광 내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방광염에도 되게 잘 걸리게 됩니다. 이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아이들이 소변을 찌끔찌끔 자주 보기도 하지만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배설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혼합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당뇨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가 생겼을 때 보호자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가장 특이사항은 뭐가 있을까? 우리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당뇨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십니다.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 내에 고농도의 당이 계속 머물다 보니까 혈액 자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진 고삼투성의 액체가 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조직에 있는 물들을 다 빨아당기겠죠. 그렇게 돼서 혈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고삼투성의 혈액이 계속 몸을 돌게 됩니다. 그런 이제 혈액이 계속 몸을 돌다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는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물을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을 많이 보겠죠.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을 많이 본다. 당연한 이치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어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것도 있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재흡수를 못하는 수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부족한 수분 양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PUPD라고 합니다. 폴리유리아, 폴리딥시아, 줄여서 PUPD라고 하는데 당뇨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PUPD입니다. 세 번째, 많이 먹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PP, 폴리파지아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먹습니다. 우리 강아지 혹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걸신 들린 듯이 먹는다. 막 밥을 줬는데 부어줬는데 먹고 뒤돌아서서 또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당뇨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PUPD-PP라고 해요. PUPD-PP가 있는 질병이 대표적으로 당뇨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아지에 있어서 쿠싱이라고 하는 이 질병도 PUPD-PP가 똑같아요. 그러면
강아지의 쿠싱과 강아지의 당뇨는 어떻게 조금 다를까? 강아지의 쿠싱은 비교적 살이 잘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당뇨는 살이 잘 빠져요. 다시 정리하면 쿠싱과 당뇨 둘 다 PUPD, PP는 있지만 쿠싱은 살이 빠지는 경우는 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당뇨는 보통 대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밥을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살은 빠진다? 그러면 당뇨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증상이 물 많이 마시고 소변 많이 보고 밥 많이 먹고 그런데 살은 빠지고 라고 했죠. 이 당뇨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췌장염도 잘 생깁니다. 췌장염. 두 번째로는 이제 방광염도 잘 생깁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에서도 염증이 이제 유발이 되기도 하고 췌장염이 있을 때도 당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탈수가 일어나서 체중이 빠진다. 나중에 되면은 밥을 안 먹고 췌장염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방광 내에 당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소변이 머물다 보면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방광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소변을 찌끔찌끔 자주 보거나 혹은 혈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은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 말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치료법을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인슐린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조금 약간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일단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아지는 보통은 1형 당뇨라고 해요. 고양이는 보통은 2형 당뇨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인슐린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슐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극도로 소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2형 당뇨가 관리가 잘 안 되면 1형 당뇨로 갑니다. 자, 1형 당뇨는 뭐라고 했죠?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했죠. 즉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인슐린 주사제를 맞추는 겁니다. 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느냐? 고양이도 시간이 지나면 1형 당뇨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당 강화제 같은 이런 먹는 약도 일단 있고 주사제도 있고 해서 선택지가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혈당을 낮추는 혈당 강화제 같은 경구약은 효과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고 대부분이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주사를 놓게 되죠. 인슐린 주사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NPH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인슐린인데 NPH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라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많이 쓰는 인슐린입니다. 세 번째로는 캐니슐린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캐니슐린. 네 번째로 레베미어 같은 이제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인슐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병원에서 많이 처방이 나가고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시는 인슐린은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NPH, 글라진, 캐니슐린입니다. 여기서 어떤 인슐린이 맞는지, 아이한테 잘 맞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강아지는 글라진 아니면 캐니슐린, 고양이는 글라진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병원마다 이제 좀 약간 선호하는 인슐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 가면 NPH를 조금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어느 병원 가면 캐니슐린을 좀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는 글라진과 캐니슐린, 고양이는 글라진 위주로 보통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이제 당뇨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인슐린을 처방을 하겠죠. 그러면 인슐린의 처방을 이제 받아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인슐린 보관 방법입니다. 인슐린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인슐린은.
인슐린은 호르몬제다 보니까 실온에 놔두시면 안 되고 쓸 때만 잠시 실온에 꺼냈다가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 막 흔들어서 혹은 떨어뜨린 인슐린을 쓰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이미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깨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슐린은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흔들어서 쓰시되 세게 흔들지는 말고 냉장 보관하셔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인슐린을 이제 수의사분에게 어느 정도 양을 맞춰야 되는지를 배우고 오셨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 놓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인슐린을 맞추실 때 보호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거, 주사를 놓고 나서 문지르시는 거예요. 문지르면 왜 안 되냐? 아까 1번하고 똑같아요. 인슐린을 세게 흔들거나 떨어뜨리면 깨진다라고 했죠. 주사를 놓고 나서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간 인슐린이, 체내에 들어간 인슐린이 거기서 깨지겠죠. 그럼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놓고 나서는 그냥 문지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보관 방법과 주사 방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의사분에게 어떠한 인슐린을 어떠한 양으로 맞췄는지를 이제 배우고 오셨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의사분에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볼게요. 첫 번째, 이 아이한테 필요한 하루 칼로리입니다. 이 친구가 5kg라고 하면 활동량이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kcal에서 많게는 400kcal까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열량이 필요한데 그럴 때 얘한테 먹어야 되는 밥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료로 먹인다, 건사료로 먹인다라고 하면 건사료에 몇 그램 정도를 먹여야 되는지, 캔으로 먹고 있다라고 하면 캔에 몇 그램 정도를 먹여야 되는지, 화식을 먹이고 있다라고 하면 화식에 칼로리를 얼마나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거를 듣지 않고 그냥 사료나 혹은 뭐 화식이나 이런 거 종류만 딱 픽하고 나서 인슐린 요 정도만 맞추시오라고 하면은 집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두 가지가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첫 번째로는 밥이에요. 밥의 종류 및 칼로리. 두 번째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종류와 양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 맞아도 당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두 가지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요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밥의 종류 및 양. 두 번째는 인슐린의 양과 종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의사분에게 또 들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뭐냐? 인슐린을 언제 맞춰야 되는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인슐린 맞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이게 돼요. 주면 바로 먹으니까. 근데 고양이는 그게 조금 힘듭니다. 왜? 고양이는 하루 종일 밥을 그냥 가지고 놀면서 먹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인슐린을 언제 맞춰야 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듣고 가셔야 돼요. 고양이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사료를 줬을 때 다 먹는 경우도 있지만 깨작깨작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의사랑 이제 보호자분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이 고양이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밥을 아침에 놔주면 점심쯤에는 보통은 다 비운다. 혹은 저녁까지 그대로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 인슐린을 얼마 정도 맞췄을 때 적절한지를 알고 가시겠죠. 얘가 밥을 빨리 비우는 편이면 그냥 그대로 맞추면 될 거고, 밥을 보호자분 오실 때까지 거의 비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늘 똑같은 양의 인슐린을 맞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언제 맞추면 되는지,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인슐린을 맞추면 되는지도 꼭 수의사분에게 듣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들어야 되셔야 되는 내용 중에 세 번째,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은 언제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텀으로 하면 좋은지를 꼭 들으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인슐린을 맞고 그리고 한두 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밥을 먹고 인슐린을 맞고 4-5시간이 지난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는 가장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앞당겨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친구의 평소 칼로리 소모량, 이 친구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동 시간이나 운동하는 타임들을 수의사분에게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혈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당뇨는 고혈당은 무섭진 않아요. 잡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혈당은 못 잡으면 죽습니다. 저혈당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저혈당이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저혈당이 왔을 때 증상이 어떤지를 들으셔야 되겠죠. 애가 처진다. 그 다음에 아이가 기력이 없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거기서 더 넘어가면은 애가 기절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쇼크죠. 저혈당 쇼크.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세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시점에는 병원에 와야 되는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초기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기력만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설탕물이 있는 꿀물 같은 걸 바로 먹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때 인슐린을 맞출 타이밍인데 저혈당이 왔다, 인슐린을 반드시 건너뛰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꼭 듣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인슐린은 로봇처럼 그냥 정해진 시간에만 맞추고 아이의 증상이 어떻든 간에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시다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보호자분이 수의사분에게 꼭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뇨로 이제 병원에도 현재 입원한 아이들도 있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당뇨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카운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현 시점에 저희 병원에서 강아지 당뇨하는 아이가 한 20아이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고양이도 한 4, 5아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당뇨라고 하는 질병 자체가 고양이와 강아지에 있어서는 이제 꽤나 많이 찾아오는 내분비 질환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보호자분들도 당뇨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워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듣고 보호자분한테 수의사분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뇨라고 하는 거는 수의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지만, 치료는 주사를 맞추고 약을 먹고 하는 거는 순전히 보호자가 하는 거다 보니 가이드만 해주는 거고 치료는 보호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느끼시고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당뇨의 모든 거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키포인트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병원에 이제 당뇨 관리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